네, 반갑습니다. 독고틀집입니다. 저는 여기 아르헨티나 최북단에 있는 살타라고 하는 도시에 있고요. 북단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5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고, 저 5일 만에 지금 독고틀집을 지금 촬영 중인데, 뚜쿠만이라고 하는 데서 사막을 쭉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좀 몸도 안 좋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좀 손에 막 벼락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한 2, 3일 끊겼는데 영상을 작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 영상을 지금 며칠 못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항히스타민제를 또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틀째 먹고 있는데 확실히 주사를 맞으니까 이게 통증이라든가 간지러움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좀 며칠 끊겼었고요. 이게 건강이라는 게 해외 나오니까 참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뭐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다들 이제 불안한 상승?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환호를 다들 못 하고 있고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아이비들이라든가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전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지펀드라든가 구루들은 주식을 정리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들은 거기서 혼란스럽죠. 지금까지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정말 이 사람들 말 월가 이야기 이런 걸 들어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그러다가 또 총알맞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약간 시장이 조금 변동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다우 같이 이제 방어주들 경기 방어주들 이런 쪽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지수는 신고가를 냈어. 지금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스닥은 신고가를 못 벗겨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허를 찌른 거죠. 올라오긴 했는데 올라온 것 같지도 않고 신고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다 이제 엔비디아도 뭔가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78%대에서 75%대로 내려왔다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쇼티지는 쇼티지예요. 주문을 받아도 대부분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주문량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쪽에다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영업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그 쇼티지의 강도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내려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 GPU 칩을 더 받고 싶어하는 쪽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AI를 한다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애들 뭐 몇 개 못 받았더라고. 왜냐면 우선권이 빅테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버린 AI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아직 걸음마 단계고 소버린 AI가 정말 박차를 가면서 막 엄청나게 GPU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아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이거는 약간 마케팅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그래도 랭킹으로는 세계 7위의 AI 강국이라 하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파이 50% 이상의 파이는 미국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한 2, 30%는 중국 갖고 있긴 하지만 한 2, 3%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AI를 글로벌리 볼 때.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뭐 AI 칩 사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일부 뭐 싱가포르라든가 뭐 우리나라보다 조금 뭔가 조금 하이테크적인 그런 나라들, 좀 앞서가는 나라들, GDP 높은 나라들 이런 데들이 조금 몇 개 구매한 거 가지고 AI 소버린 뭐 소버린 AI가 뭐 엄청나게 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젠슨왕의 마케팅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점점 Q는 유지가 되지만 P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세게 지금 못 지르는 것 같아요.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 뒤늦게 산 사람들이 사서 반등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골드박스 자체가 지금 포모 장세와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시장이 어떻게 가든 간에 여러분들은 시장에 거의 100% 정도의 그 자산을 현금 비중 없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있어도 내가 그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 생각보다. 과거에 운 좋게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그 전전 과거들 한번 되돌아 보시라. 작년에 엄청나게 오른 장이 있었지만 그 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냈을까? 차라리 5%대의 그 버피처럼 5%대의 그 국채 금리, 단기 금리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시장에 있었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과대평가, 자기 과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후적인 확증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오른 장에서 5%도 못 보신 분들이 수두룩할걸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쭉 여름에 주식 다 팔고
쭉 갖고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뭐라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때 8월달 폭락 전에 전 다 정리했거든요. 지금 GDP 속보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확정치라든가 조정치가 나오게 되면은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늘 지금 계속해서 한 2년째 그래 왔으니까 아마 선거형으로 이렇게 막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GDP 미국 잘 나오는 게 이민자 때문이라는 얘기는 뭐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 들어요. 뭐 시황을 조금 체크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 월급을 따박따박 벌고 있는 그런 개인들이 월급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소비가 덩달아서 막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장사가 막 잘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는 또 이제 그 지출이 많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것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에서 사는 그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가격도 잘 못 올리겠다. 왜냐면 단고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작년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동이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인 개인들이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지출이 같이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주식이 올라서 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소비를 막 늘렸던 적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지르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을 3,400만 명씩 막 지금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GDP를 확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월 50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0%가 늘어난 550만 원을 쓰기는 좀 빠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사람들을 수백만 명씩 이민자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못해도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월 3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은 300만 명, 몇백만 명 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의 수천만 명의 그 미국인들의 소비가 10%씩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DP가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꼼수를 쓴 거죠, 바이든이. 물론 바이든은 또 표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끌어다닌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가고 싶단 말이에요. 라티노들 진짜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뭐 벌이가 10배, 20배가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였잖아요. 샌디에이고랑 티juana랑 국경에 장벽이 있는데 위에서 그 드론 같은 거로 찍어봤는데 너무 차이가 크다. 사람 사는 그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크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야.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티juana에서 미국 쪽을 바라보는 쪽에 뭐 커다란 아치가 있어요. 희망의 아치 이런 게 있거든요. 제 영상도 티juana 영상 중에도 있는데 거기 넘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벌이가 10배, 5배로 뛰니까 송금을 이제 자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티juana가 뭐 살인 사건도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또 돈 잘 버는 잘 사는 멕시칸들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티juana 외곽지에 가면 좀 잘 사는 동네가 좀 있거든요.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는 이게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샌디고에는 부촌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태평양을 바라보는 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 쪽 언덕에 이렇게 집들이 하얀 집들이 쭉 있어요. 제 채널의 60%가 한국에서 보시고 20%, 21%가 미국에서 보시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잘 생각해보면 이 바이든은 지금까지 재임 4년 동안 이런 꼼수를 잘 썼죠. 그리고 민주당들은 이런 이민자들 자기 편을 끌어들였죠. 왜냐면 문호를 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바이든 정부에. 그렇죠? 그래서 몇백만 명의 충성표들을 확보를 하게 되죠. 한마디 얘기해서 충성표도 만들고 GDP도 올리고 일타쌍피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민자들 지금처럼 많이 안 받아들일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죠. 그렇죠? 뭐 이민자들 적게 받아들인 거는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트럼프다 보니까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서명으로 쓱쓱쓱 해버리면 싹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차를 사서 23개 주를 누빈 다음에 이제 멕시코로 넘어왔어요. 티juana 쪽으로 넘어왔는데 트럼프 재임 시절에 세워놓은 국경 장벽 있잖아요. 그게 엄청 길거든요. 높고 길어요. 그리고 가드들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순찰차 같은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군인 차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길 따라서 신기하게 고속도로가 쭉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에도 남겼지만 쭉 고속도로를 따라서 한번 달려봤어요. 어떻게 돼 있나, 어디까지 이어지나. 물론 제가 끝까지 못 가죠. 왜냐면 수천 킬로의 길이 장벽이 있으니까 이 길이 굉장히 잘 닦여 있고 새로 지은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길이 끊겨 있어요. 장벽이 끊겨 있어요. 길이 아니고 장벽이. 왜 끊겨 있냐면 사이에 기차 같은 것도 지나가고 제가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끊겨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크고 높고
곱고 아름다운 장벽이라고 했던 트럼프의 말입니다. 그 장벽이 있다고 한들 끊긴 대로 넘어오면 돼요. 되게 쉽겠더라고. 와, 저거 나도 쉽게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어. 그 국경 장벽을 밤에 몰래 넘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넘어서 이제 국경 월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몰래 기차한테 기차 아래에 뭐 붙든 뒤에 붙든 위에 올라가든 해가지고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국경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국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개념이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경은 제가 정말 수십 개국을 이렇게 넘어 다녔거든요. 근데 보면은 되게 헐렁헐렁한 국경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그 샌디에이고랑 티juana랑 국경이 굉장히 헐렁헐렁해요. 차로 그냥 드라이브스루 쓱 지나가면 됩니다. 제 차는 또 텍사스 넘버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하기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동이기 때문에 차 사진만 착착착 찍고 그냥 끝나가요. 뭐 누구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편한데, 이 사람이 차 아래, 누군가 이민자가 불법으로 차 아래 붙어 있거나 뭐 뒤에 트렁크에 타거나 이러면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되게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그 불법 이민자들을 잘 못 지르는 이유도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몰래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추산이 뭐 1200만 명, 1300만 명 이렇게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어디서 숨어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8년 이상 세금을 내면서 잘 버텼으면은 정식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가끔씩 이제 사면 같은 거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영주권 받고 뭐 시민권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그 사람들을 어쨌든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안 받아주면은 만약에 300만 명, 400만 명을 받다가 뭐 100만 명, 50만 명 이렇게 줄이면은 GDP 발이 안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트럼프가 될지 카멜라 해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민분들은 아마 이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리플에 하나 담겨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볼 때는 땅끝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가보지 않았었을까? 그 샌디에고 한번 간 김에 멕시코 한번 싹 넘어가고. 근데 미국에 계신 교민들이 더 겁들이 많으셔. 교민들이 겁이 더 많더라고요. 험한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멕시코 티juana 위험하다고 또 안 가본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티juana를 한 며칠 있었는데 미국인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싼 맛에 타코 먹으러 가고 뭐 밤문화 즐기고 간다고 하는데 턱끝만큼도 없어. 그냥 다 현지인들밖에 없어. 티juana에 다 뭐 안에 카지노 들어가거나 뭐 나이트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길거리 돌아다닐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비행기 타고 저 멀리 델카보 이런데 휴양지 요트 막 쫙 있는데 거기에는 많더라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월가에서 일하는 어떤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나이는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석 달치 월세를 못 내면 나라에서 대신 내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있다는 게 놀라워요. 왜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좀 그런 비슷한 정책도 많았잖아요. 고용유지금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계속 타 먹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거의 끝났다고, 제가 종료됐다고 작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임대인들한테는, 임차인들한테는 이런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기를 바란대요. 집주인들이. 사실 뭐 바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말썽을 부리는 그 세입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가격을 조금 올려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대요. 어차피 끊겨도 나라에서 나오니까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만연하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들은 그냥 지표 그 매크로 표시나 수치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그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되게 좋아하시고 한국 언론들, 한국의 그 유튜버들 이야기 많이 들으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밑바닥에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들으시거나, 이런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을 투자하신다면, 내 노후 자금 이제 투자하신다면. 근데 교민분들 많은 케이스들이 중산층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잘 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백인들보다도 한 평균 연봉이 40-50%는 높더라고요. 그리고 히스패닉들이나 흑인들에 비해서는 2배가 높더라고요. 되게 잘 사는 축에 속하는데, 한국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사는 지역, 서부라든가 동부에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사는 동네 돌아가는 것만 보면은 소비는 견조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큰 나라예요. 저는 반 정도 이제 3개월 동안 돌았지만, 야 진짜 운전만 하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진짜 잘 살아. 동부랑 서부 끝에는, 남부 플로리다까지 못 갔지만 3개월 동안 거기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잘 사는 데는 되게 잘 살아. 근데 와, 못 사는 데는 진짜 못 살더라고요. 중국 GDP가 지금 그 1인당 GDP가 1만 4천 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지역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3, 40%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이해가 돼요. 뭐 아이오와라든가 뭐 저기 몬테나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농사만 짓는 지역도 되게 많잖아요. 미드웨스트라든가. 와, 그런데 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진짜 중국에 엄청난 우리나라 강남급 부자들이 중국에 한 1억 명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버려진 땅 같은 그 넓은 목초지들이라든가 이런 데 사는 미국인들하고 하고 그 적어도 일성급에 사는 그 중국의 그 일성 도시급 거기 사는 중국인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미국에 다시 가고 싶겠네요. 왜냐면 이제 중부에서 서부까지 미국의 절반만 여행을 하면서 봤잖아요. 나머지 동쪽을 좀 보고 싶단 말이에요. 특히 뉴욕이라든가 이 해안 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 시카고 쪽 북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석 달 뒤에 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몸이 괜찮았으면 미국을 들렸다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야 좀 속속들을 좀 파악을 하고 여러분한테 바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한 팬데믹 전보다는 7, 80%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왜냐면 고금리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7, 8%인데 13년만 살면 거의 100%를 이자만 내야 되는 건데 약정하기로는 10년에서 30년 정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의 3배를 이자를 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진짜 저희 사촌 누나, 시애틀에 있는 사촌 누나처럼 아이들 학공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 아니면 피치 못하게 발령이 나가지고 이동하는 케이스들, 이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주택 수요 때문에 지금 거래는 되고 있는데 너무 그 높은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착시 현상을 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 붐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온통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야. GDP 잘 높게 나오고 주택 가격 올라가고 케이스 실러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은 미국 아직 탄탄한 것 같아. 탄탄한 고용에다가 탄탄한 뭐시기. 그것도 있다. 그 실업률 4.6% 나왔잖아요. 4.5%였나? 그거 허리케인 때문에 그런다고 막 엄청나게 많은 애널리스트라든가 언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온 얘기는 그때 그런 그 실업률이 올라왔던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허리케인론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시장이 막 한 달 됐구나. 시장이 막 크래시가 나고 막 반등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확정치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또 조정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올까 저는 궁금합니다. 4.6에서 4.7 이렇게 나오려나? 제가 월가를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제가 23년 투자를 하면서 많이 당했고 그리고 14년 동안 제도권에 있으면서도 정말 쟤들은 생 양아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월가 얘기를 되게 메모하면서 막 되게 집중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참고를 많이 하시면서. 근데 얘네들은 꼭 중요할 때 미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투자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바이아스라든가 그쪽 입장에 대한 편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믿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유튜버들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월가에 있는 이야기 번역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증권가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얘기하는 거.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한 것도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반등하는 측면도 상당히 크고, 그 사이에 헤지펀드들은 빅테크 비중을 상당히 많이 낮췄고 드렁켄 밀러라든가 워렌 버핏 그리고 빌 에크먼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낮췄어요. 현금 비중을 되게 많이 높였더라고요. 이 와중에서 개인들은 계속 샀고, 여러분들은 또 그 월가의 이야기들,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해, 탄탄해.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존재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각자 도생이고, 사실 각자 도생을 하려면 본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성장한다는 게 쉽습니까? 성장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게 대부분이고, 내가 5년 10년 주식을 했지만 뭐 20년까지도 하고 30년까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이 늘었는지 돌아보면은 내가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고 내 계좌도 성장하지 한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 주식 투자 시작했을 때랑 지금 현재 주식 그 보유 금액, 자산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 늘었는지, 입금한 거 금액 빼고. 이건 뼈저린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정보들은 90% 이상은 아마 그 유튜브 사운드로 들으실 거예요. 근데 사운드로 듣는 거는요 확 흩날려요. 이렇게 사라진단 말, 스친단 말이에요. 근데 활자로 읽은 것들은요 그게 머리에 박혀요. 왜냐면은 고민하면서 막 그 읽기 때문에 활자는 귀에 박히고 사운드는 흩날려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으실 때 그런 방송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을 들으실 때 운전하거나 지하철에서 딴 거 보면서 듣거나 이렇게 멀티를 하시거든요. 멀티를 하시면 집중력이 한 100%에서 한 20, 30%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듣긴 듣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확실히 집중도가 떨어져. 하루에 저희 6시간, 7시간, 8시간씩도 운전을 하니까 그때 뭐 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들어보죠. 뭐 유튜브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그 주제가 뭐 건강도 있고 뭐 정보 채널 많잖아요. 그 이북처럼 해서 듣는데 구루들의 책들 제가 추천한 책들도 읽어주시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듣거든요. 근데 확실히 안 남아. 내가 읽었던 책들인데 남들이 읽어주는 거는 그렇게 막 안 남더라고요. 그 운전하면서 막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남미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면 같은 거 늘 신경 써야 돼요. 뭐가 빠져 있을지 몰라. 턱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턱도 털이래. 턱도 이게 아스팔트 색깔이기 때문에 한번 풍 치면 하늘 확 날아요. 한번 그렇게 날아가지고 제가 차가 앞으로 꾸꾸러져가지고 앞에 타이어 휠 다 깨지고 터지고 에어컨 라지에이터 찌그러지고 에어컨 라지에이터부터 안쪽으로 뭐 어딘가로 파이프 같은 것도 깨지고 야 그게 돈 100만 원 나가더라고요. 한 번에 한순간에 방심이 특히 그때 제가 저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약간 저녁 5시 6시쯤이어가지고 약간 어두워질랑 말랑 하는 그 찰나에 확 날더라고요. 야 이게 무섭더라고. 아무튼 운전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운드로 뭘 챙기겠다. OECD 국가에서 최하 그 독서량을 잘 차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거의. 유튜브 그만 보시고 책 보세요. 책. 그래서 제가 독서파로 토론방을 열어서 지금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20권 30권씩 읽은 그런 분들이 지금 하나들 나오고 계세요. 총 30권으로 그 커리큘럼을 짰는데 한 달에 책을 딱 한 권을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서평으로 작성을 해서 주말에 단톡방에 올리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작업을 막상 하려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글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소감이든 아니면 그 내용을 정리한 거든 아니면 나의 분석을 가미하든 간에 다양한 종류의 부류의 그런 서평들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보면요 어떤 점이 좋냐면은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책을 소개를 하는 서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읽은 사람들은 남이 썼던 그 서평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내가 읽었던 책을 봤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책이라는 게 한 번 읽으면은 머리에 남는 게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줘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또 잡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은 제가 볼 때 책은 한 서너 번 정도 읽어야지 체화되는 그런 기본 틀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 1, 2, 3, 4 이렇게 올려요. 그 자기가 서평을 올린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읽은 책 개수에 따라서 올리는데 지금 25, 26 이 정도까지 올라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레벨이 빵이신 분들하고 레벨이 10, 20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은요 이야기하는 정도의 레벨이 달라지게 돼요. 성장한 걸 그렇게 느껴요. 가끔씩은 와 이거 청출어람인데 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도 저렇게까지 서평 못 쓰겠다. 저렇게 서평에 진심인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레벨 0이신 수많은 분들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첫 번째 책이 윌리엄 오닐의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많은 분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했나? 라는 자괴감에도 많이 빠지세요. 하여튼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루들의 책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루들의 책 보고 막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뭔가 비법을 찾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적어도 이렇게 그 종목을 이렇게 캐치를 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사이클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큰 흐름으로 보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 눈이 생긴 거죠. 큰 호흡. 잔잔한 물결 따라서 샀다 파다 이게 아니라 큰 호흡.
잔잔하게 움직이는 이 잔물결의 사타파타는 건요, 좀 약간 동물적인 매사기라든가 유전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경험도 많이 쌓여가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쌓여가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잔뼈가 된 거죠. 베테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래 걸려서 베테랑이 되는 방법도 있고 타고나서 베테랑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상위 1%의 천재기가 없다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도 안 하고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자기 과신이고,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그런 사람들의 그 치기 어린 그런 매도 버튼에 자산들을 다 그냥 싹둑 먹어버리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진짜 여기 남미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주식시장인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모르시죠. 그래서 책을 읽을수록 사람들이 위험 추구형이 된다기보다는 뭔가 좀 가치 추구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뭔가 생각이 변화. 이게 더 사람이 롱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그 마인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잔물결들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딩숭숭해져가지고 막 주식을 막 다 팔았다가 또 다시 비싼 가격에 사고 막 이런 행태들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악플이 요즘 안 나온다고 하니까 또 악플을 단 사람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딱 그거 하나죠. 너가 1년 동안 손 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거 그건 악담도 아니야. 그런 얘기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자들하고 10년 동안 이제 PBA를 했거든요. 도곡 청담 서초에서 우리나라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죠, 거기가.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돈이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1년이든 2년, 3년이든. 근데 PB 입장에서 볼 때는 계좌가 5억, 10억이 돈이 들어갔는데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식도 그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돌려야 되는데 기다린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때를 알아. 싸질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막 장이 사상 최고치까지 가는데도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은 PB 입장에서는 어때요? 속 타죠. 그리고 회의 때 야, 네 계좌, 손님 계좌에 그거 돌려야지. 한 바퀴 돌리면 실적 올라가잖아.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리플 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시장에서 어떻게 운 좋게 돈을 벌었어. 과거에 어땠는지는 하지 않아요. 이번에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버핏도 우습고 다 우스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수익을 간직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볼 때는. 그래서 큰 수익이 났든 작은 수익이 났든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이 났으면 좀 쉴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에 42% 수익 난 거 인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쉬었어요. 2023년도는. 그리고 2024년도도 뭔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살짝 들어갔다 나왔죠. 근데 확실한 그런 기회가 아니면은 전 베팅을 안 하게 돼요.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폭락증 왔을 때 진짜 간절한 게 뭔지 아세요? 현금이에요, 현금. 근데 현금이 100%면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폭락장에서 하늘이 노랗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 눈이 돌아가는 막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경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다 싸네. 다 사고 싶다. 그래서 내 현금을 가지고 이 그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주식들을 싹 사는 거예요. 진짜 매수매도부터 그 희열은 말을 놀로 못해요. 진짜 그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아,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이런 분들도 있죠.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각자 노생인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자산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40종목 정도의 내 개인 종목 풀을 갖고 있어서 늘 이 종목들을 체크를 하셔서 나만 종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40개 종목을 다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고, 늘 패턴을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폭락장에서 분할 매도로 40종목 중에서 일부든 절반이든 사셔서 큰 수익을 보시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건데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2년 3년도 기다릴 수도 있을 정도로 나의 타이밍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 마이웨이로. 제가 PB 때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폭락장에서 이제 주식을 사신